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일부 1주택자의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보고 인상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충당금 부담과 배당 제한 가능성도 있어 하반기 배당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매도를 반대하기 위해 진행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단기 급등과 공매도 거래 증가 같은 부작용이 다수 발견돼 개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들끓게 한 이른바 게임스톱 운동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폐해를 알리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더 큰 모습입니다. 공매도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공매도 거래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공매도 문제를 알리기 위해 15일 HLB 대상으로 시범 경기를 치른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미국에서 개인들이 헤지펀드 공매도에 대항하기 위해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폭등한 사례를 본딴 겁니다. 길게 이어가면서 공매도의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공매도 세력이 너무나 손쉽게 돈을 버는 구도를 개인도 같이 좀 벌 수 있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감이 큽니다. 지난 15일 HLB 주가는 K스톱 운동 소식으로 최대 22% 급등했다가 실제 오후 3시 K스톱이 시작되자 5%로 상승폭이 크게 줄어 거래를 마쳤고 오늘은 아예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최 측은 시범 전이라 K스톱 관련 개인들이 가용자금의 10%로만 주식을 사들였다고 말하지만 단기 급등에 그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사례처럼 뚜렷하게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 외국인의 경우 공매도 상환 기간이 길어 K스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매도를 줄이려 했던 K스톱 운동이 오히려 공매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5일 HLB 공매도 거래 대금은 159억 원으로 전날의 8억 원에서 20배 가까이 늘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차도 40만 주 증가해 대차 잔고는 지난달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매도 해놓은 그 세력이 있다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또 공매도 치면 사실 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높여줘가지고 팔 수 있게끔 오히려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시장 질서 교란 또는 시세 조정, 선행 매매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 역시 부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양측 모두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거래소는 관련 법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게임스톱 운동 시세 조정 여부 조사 결과를 참고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효과와 대상 종목의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한투현 측은 다음 달 15일 전후 본격적으로 K스톱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올해 4대 금융지주사들의 사상 첫 중간 배당 규모가 1조 원을 웃돌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영업 환경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모두 중간 배당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주당 800에서 900원, 신한이 400에서 500, 하나가 700에서 800, 우리가 100에서 20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전체 규모로 보면 약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하나금융은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중간 배당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와 신한, 우리금융도 중간 분기 배당을 위한 이사회를 이르면 이달 말 열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지난해 배당 성향을 대부분 20% 이내로 낮춘 데다 그동안 계속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외쳐왔던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코로나가 심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크게 내부적으로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상반기 호실적 전망도 중간 배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입니다. 오는 21일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량 오른 3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는 9월 만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한 번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당금을 대거 쌓아야 하는 부담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조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앞서 배당 제한 조치를 풀 때도 코로나 종식이 아닌 상황에서 배당 수준은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하반기 금융지주사들의 고민은 다시 한번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임상 실패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재기에 나섰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 기대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신뢰를 되찾겠다는 건데 이런 자금 유치 과정이나 신약 후보 물질의 잠재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에 제시한 거래 재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규모 자본금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 교체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처남 서홍민 회장이 오너로 있는 M2N이 신라젠 유상증자를 위한 600억 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M2N은 신라젠 지분 20.75%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해 오는 8월 말까지 4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 전면 교체가 단행되면 표면적으로는 거래 재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습니다. M2N은 자기 자본의 약 90%가 넘는 인수대금 600억 원을 KB증권에게서 차입했는데 M2N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가 성공해야 합니다. 또 항암 후보 물질 팩사백에만 의존하다 위험이 커진 만큼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 도입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라젠 관계자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거래소 재개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신규 후보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배임 수재죄로 실형을 받았던 서홍민 M2N 회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 회장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그룹이 과거 제약과 바이오 사업에서 손을 뗀 바 있어 그룹 차원에서 지원은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문제가 됐던 신라젠이기에 투명성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거래 종지로 발이 묶인 신라젠 소액 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만 명입니다.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제부터는 M2N 측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이번 주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특히 서울 강남 1주택자들의 재산세가 크게 뛰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데다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만에 70%나 세금이 올랐습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안 씨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 7월에만 252만 원을 납부하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9월 부가분을 포함하면 올해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세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놀랐고 사실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작년에서 작년을 넘어오면서도 30%가 올랐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또 3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를 둘 키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세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급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상당합니다. 모든 집값이 올라 갈아타기도 어렵고 각종 부대 비용도 늘어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2, 3번 하려면은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세, 탈모 양도세,
부동산 구충제 수수료, 인테리어 소요 비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사를 한번 가도 집수리 조금만 하고 들어가면은 그것도 커진단 말이에요. 정부는 수요 억제와 세금 부담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매물 부족을 불러와 가격만 급등했습니다.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GTX 신설이라는 개발 호재 등으로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세금 폭탄은 집주인들이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한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집값 급등에 재산세 폭탄이 날아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 당국자들은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연끌을 해서라도 이렇게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나중에 처분해야 될 시점에 그때 자산 가격이 재조정이 일어나면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후 홍남기 부총리는 3차례, 또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2차례 집값 하락론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이 시장에선 좀처럼 먹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죠. 정부는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시장은 왜 반대로만 움직이는 건지 오늘 경제 뷰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먼저 정부가 집값이 고점이라고 보는 근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제당국이 집값이 고점이라고 보는 근거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보고서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장기 추세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고 소득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 상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 첫 해인 2017년 10배 정도였던 이 비율이 현재는 17.4배까지 올랐습니다. 1년 소득을 다 모아도 집 사는데 17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화면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신용 레버리지 갭을 나타내는데 GDP 대비 신용대출의 비율의 장기 추세선을 계산한 뒤에 실제 값이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현재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정부가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소득과 괴리되거나 장기 추세를 벗어난 주택 가격은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그 갭을 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고평가돼 있다면 앞으로 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관건은 조정 시기가 언제일지 또 조정 폭이 얼마나 될지 여부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선 전망을 유보했지만 정부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바탕으로 2, 3년 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2, 3년이라고 본 건 무리한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른바 B2가 늘어난 상황에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시점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경고가 시장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전망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9주 연속 0.1% 상승률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9주 전이면 대략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집값 경고가 시작된 즈음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9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노형우 국토부 장관이 연일 추경 매수하지 말아달라, 투자에 신중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5.1을 기록했는데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고 이 지수가 3개월 이상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특히 젊은 층에게 3기 신도시 공급할 테니 조급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역시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청년층인 2030 세대의 비중은 4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면 쉽게 설명해서 정부의 경고가 지금 약발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오늘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도 사실 들여다보면 정부의 말 바꾸기가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62,000호의 사전 청약 물량이 시세 60 내지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예, 지금 두 장관의 얘기 들어봤는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미 전 장관의 발언은 시세의 30-40% 이하로 공급한다는 건지 아니면 시세보다 30-4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30-40% 할인된 가격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1년 사이에 분양가 최소 할인율이 30%에서 20%로 10%포인트 축소된 겁니다. 그만큼 분양가는 비싸진 거죠. 이번에 사전 분양하는 성남 복정 1지구의 경우 59제곱미터 분양가가 6억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10%면 대략 7천만 원쯤 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지 않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백지화했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이번 정권 초엔 권장했다가 다시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해 왔습니다. 예, 이 정책 리스크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집값 하락 경고가 먹히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다음 달 20일 문을 엽니다. 롯데로선 7년 만에 신규 점포 오픈인데 신세계 경기점, 현대 판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등과 경기 남부 상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유통업계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롯데는 이번에 문을 여는 동탄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인 동탄 상공에 맞춤형으로 스테이플렉스라는 컨셉으로 백화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입지 조건이 우수한 만큼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동탄점 오픈에 이어 다음 달 27일엔 신세계백화점이 대전에 새 점포를 엽니다. 쇼핑 매장에 더해 전망대와 과학체험관은 물론 정유경 총괄 사장이 주도한 호텔까지 한데 모은 복합시설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영업을 시작한 여의도 더현대 서울은 공간 절반을 휴식 장소로 채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거세게 추격해오는 이커머스의 성장세에 맞서 기존 대형 백화점들은 쇼핑은 물론 놀거리와 볼거리로 공간을 채워가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통시장을 끌어왔던 유통 대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기존에 유지해왔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고 또 시장 선두력을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성장과 또 변화를 시도하면서 백화점 빅3가 새 점포를 공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이고 같은 해에 동시에 문을 여는 건 9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출점 경쟁이라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출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백화점 3사.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 출입하는 산업부 방서우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방 기자, 이 시국이 사실 지점을 늘리기 이렇게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백화점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백화점 하면 뭐 일단 아무래도 유통업계 중에서는 좀 가장 좀 고급 이미지 아닙니까? 뭐 명품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뭐 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사람도 적고 적은지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상으로는 좀 쾌적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한 단어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일단 이제 고급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난 1분기 이제 백화점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의 122%에서 261%까지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이런 기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또 이제 해외 여행에 쓰일 돈이 이제 대거 쇼핑에 쓰인 건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고급스러운 명품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이제 1분기 명품 매출은 전년 대비 65% 늘었고 또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도 각각 58%, 34% 상승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명품 브랜드들이 올 들어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지금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뭐 네이버나 쿠팡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그건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고객을 뺏은 거지 백화점 고객을 뺏어온 것은 아니다. 고로 오프라인 백화점은 건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이제 명품관만 차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제 백화점을 또 이렇게 새롭게 내서 이렇게 도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백화점은 또 이제 고급스럽기만 한 게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지난 2월 오픈한 이제 더현대 서울 그리고 다음 달 문을 여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그리고 이제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지역 최대 규모 백화점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서 뭐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전문가의 설명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통은 원래 핵심은 상품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상품 기획력 이게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재미있는 뭐 볼거리나 재미있는 요소들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대형 백화점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이나 또는 뭐 고객들에게 주는 즐거움이나 체험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백화점이 주는 그런 효과나 그런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국유통학회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또 기온이 높을수록 대형마트 매출은 줄어드는 대신에 백화점 매출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사이트나 또 이제 모바일 앱으로 구매 가능한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방문을 자제하는 반면에 이제 백화점 물건은 직접 가서 사려 하고 또 이제 백화점을 아예 청정구역으로까지 인식한다는 겁니다. 백화점을 쾌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이제 백화점을 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게 이제 물건을 사는 공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 소비보다는 그냥 경험 이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이제 유통가의 오프라인 경쟁력이 결국 백화점에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명품 사러 백화점을 간다. 이게 아니라 좀 이제 전시회를 보러 간다. 또 뭐 가족이랑 놀러 간다. 아니면은 뭐 그냥 쉬러 백화점을 간다. 이런 말이 성립되게끔 이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최근 백화점 업계의 화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아예 뺐습니다. 규모는 서울 지역 백화점 중에서 가장 크면서 백화점 이제 매장
매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이제 기존 현대백화점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대신 고객들이 편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 이런 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예. 1000평 규모로. 예,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 동탄점도 이제 영어 키즈 교육기관인 세서미 스트리트, 또 뭐 이제 프리미엄 키즈 카페,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센터를 선보이면서 이제 스테이플렉스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은 이제 대전 엑스포의 본고장답게 이제 신세계 넥스페리움으로 대표되는 차별화된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통시설에는 처음 입점하는 이제 과학관이라고 하는데요. 카이스트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때 아닌 백화점 출점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이렇게 지점을 늘려도 손님을 끌어모은 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백화점 업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사실 이제 우리 유통업계가 이제 백화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 백화점이 아닌 다른 채널은 사실상 온라인에 먹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통공룡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백화점이나 뭐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활발히 열고 있지만 또 반면에 온라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통큰 베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장 신세계그룹이 이마트를 앞세워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이제 단숨에 쿠팡을 밀어내고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고요. 또 이베이를 놓친 롯데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롯데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아직도 이제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인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제 백화점은 아니지만 이제 GS 리테일과 이제 홈쇼핑이 합병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국 15,000개 오프라인 편의점과 함께 이제 홈쇼핑 커머스를 결합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업권 간 공고했던 구분이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블러가 이제 경계가 흐려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제 변화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더 혁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뭐 대단히 뭐 쾌적하다거나 특별한 그런 경쟁력 같은 걸 좀 엿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지난 5월 이제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이제 IT 기업도 아닌 한 유통기업 CEO가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요? 장관님, 대학의 컴퓨터공학 전공자 TO를 늘려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IT 기업도 아닌데 유통기업이 컴퓨터 전공자를 늘려달라. 뭐 굉장히 좀 유통기업도 IT 인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로 들리네요. 네, 일단 해당 발언을 한 CEO가 바로 이제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였는데요. 네. 이제 마켓컬리만 해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온라인 음식료품 그러니까요.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회사조차도 유통 상황이 급변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요즘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켓컬리면은 진짜 IT 기술이 그나마 좀 잘 갖춰진 유통기업인데 뭐 이런 기업들조차 IT 기술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누가 고객을 보다 오래 채널에 머물게 하느냐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좀 이제 유통업계 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면서 고객이 머무는 채널이 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웹사이트, 또 요즘에는 모바일 앱이 된 건데요. 앞으로 이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고요. 이제 아무리 아마존이라도 지금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이 우리 유통업계에서도 IT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분야도 다양합니다. 최근 인플루언서가 선택한 제품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패턴이 확산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 관련 인력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라이브 커머스 관련 인력 외에도 뭐 모바일 사용자 경험, 또 사용자 환경 개발 분야, 또 이제 고객 취향을 분석하는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분야. 요거는 이제 뭐 여성 이제 패션 쇼핑몰 지그재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뭐 기술이 바뀌고 소비자들이 바뀌지만 유통에서의 핵심적인 원리들은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래서 혁신과 그다음에 고객 관리, 상품 기획력,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역량으로 이제 남아 있다. 그래서 본업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어떤 문물, 새로운 트렌드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은 결국은 경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냐. 어렸을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업계 이 오프라인 확장만으로는 어렵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신혼희망타운 100% 그리고 나머지 공공분양 중에서도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젊은 층이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로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해 보시죠.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시장은 좀 오락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이 컸다가 마감하면서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번 주 시장 쭉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주에 사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코스피가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3,217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5일에는 3,280선까지 회복을 했었는데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에 있었는데 그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좀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날에는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다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계속 개인이 이끄는 장세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 중반까지 개인이 오늘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2,600억 원 정도 팔아치우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정말 반가운 게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사실 뭐 기관 수급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혼란한 시장에 이게 어디냐 싶긴 한데요. 어떤 종목들 외국인들이 위주로 담아갔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이번 주에 반도체주와 배터리주 특히 많이 담았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배터리 소재주인 LNF와 SK IT를 대거 사들였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LNF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이 LNF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시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번 주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예, 배터리주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게 지금 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와도 반도체주가 타격을 받아도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영업이익이 96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5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인 LNF도 올해는 260억 원 수준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1,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적 성장의 이유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증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유럽연합이 탄소 감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항목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던 친환경 정책 관련주가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일단 2차 전지의 상승 배경, 실적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했는데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 한 달 전인 6월 17일에 이 코스닥이 1,000스닥을 회복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주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어제 1,05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1,051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이 특히 배터리 소재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지수를 이끄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좀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장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기관 매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위 종목 보니까 네이버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또 신고가 기록하면서 시총 3위가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가 사실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를 기록한 게 한 달 전입니다. 6월 14일인데요. 그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은 카카오가 자회사 IPO 호재를 앞세워서 3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에 카카오의 주가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네이버가 5%가량 상승을 하면서 시총 3위 자리를 다시 재탈환을 했고요. 같은 날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통해서 네이버가 향후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후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네이버가 시총 3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예,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3위 경쟁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또 이번 주 시장하면 매각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인터파크와 한샘이 아주 뜨거운 종목 중에 두 개였는데요.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이기형 대표가 NH투자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정하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샘도 최대 주주가 약 30%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사흘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이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두 회사 모두 매각 기대감에 올랐지만 실제로 매각이 성사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고 이후 상승분의 반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한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본계약 체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인수 후보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거론되는 동시에 실구매자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전망 한번 살펴볼 텐데 주목해볼 만한 일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도 역시 미국의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금융권의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우선 좀 JP 모건의 실적을 좀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3.78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9.6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5달러 정도로 나왔고요.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IBM, 인텔 같은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대체로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 그 숫자보다는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 업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익 전망치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는 향후 전망 또한 크게 이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기저 효과를 반영한 실적이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더 많은 초점이 쏠려 있는데 불확실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도 주목을 해볼 만한 사안인데요. 다음 주에는 ECB 회의가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인데요. 예. 이번 주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파월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6월에는 전년에 비해서 5.4%나 상승하면서 2008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 정상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등 물가 관련 지수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금통위를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어제 이주열 총재가요, 이 8월에는 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에도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코로나가 진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 만큼 코로나 전개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증시가 한국보다는 미국의 통화 정책 상황을 더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어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제 다음 주에 열릴 ECB의 상황도 좀 중요할 텐데 유럽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유럽도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ECB의 기준금리는 0%로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ECB는 지난달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규모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돈을 푸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ECB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QE 계속 진행하고 여전히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CB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랑 유럽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 좀 크잖아요. 이게 또 ECB가 또 경기 전망을 바꾸게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CB는 일단 동결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제시가 될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주목해볼 만한 일정 살펴보죠. 네, 그러니까 오는 21일에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같은 날 이달의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기준 수출이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또 기업 실적과 관련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는 28일에는 로봇 청소기 업체 에브리봇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혼란한 시장 속에 다음 주도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기업 상황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수익이 나면 세금도 일부 내게 되는데 전략을 잘 짜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무법인 길의 장운길 대표 세무사 나와 계십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비상장 주식을 팔 때도 이제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또 얼마를 내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좀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모두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소액주주가 한국 장외 주식시장인 KOTC를 통해서 매각하는 중소중견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액에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빼고 그다음 기본공제를 한 후에 과세 표준이 산출되면은 그 보유기간이나 대주주나 이런 요건에 따라서 10%에서 30%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그 주식이면서 대주주의 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 표준이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가 적용이 되고. 저기서 말하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이제 양도 차익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이제 10%를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할 때는 그 주식 양도일의 그 반기 말부터 이제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KOTC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면은 양도세를 안 물는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은 대체로 이제 차익이 클수록
오히려 세율이 세금은 더 높다고 봐야죠. 높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갈수록 더 세금이 높은 거고. 그렇죠. 네. 네. 중소기업이 아닐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중소기업은 더 혜택이 있다고 중소기업은 더 보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양도세를 내긴 하는데 이제 차익이 2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본 공제로 공제가 되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1년에도 뭐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뭐 네. 때로는 뭐 수익도 나고 때로는 손실도 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이제 통합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주기도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2020년 지난해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국내외 주식 투자로 그 손실이 발생됐을 때 그 세부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주식을 예. 전부 손익을 통산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장법인 그 소액주주의 양도 차손과 국외 주식의 양도 차익은 이제 통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중소 그 벤처기업 등에 이제 출자나 투자를 한 경우에는 예. 투자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100%를 다 이제 공제를 해주고요. 예. 3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0%를 이제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제 30%를 이제 투자액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데 다르군요. 예.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이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독려하려는 그런 목적이겠죠. 그렇죠. 예.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한해서 이렇게 해주고 중소벤처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혜택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만 있는 건가요? 그 외의 기업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에 예, 투자하는 경우에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제 양도소득세 말고 우리가 통상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라는 걸 또 일반적으로 내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거래세가 거래를 할 때 이제 자동으로 떼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상장된 법인은 자동으로 이제 증권거래세를 증권회사에서 다 징수하고 있는데 예.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그 직접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예. 그 거래가액의 10,000분의 35를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고요. 예. 다만 이제 21년 금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말 내년 말까지는 10,000분의 45를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한 것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그 반기일에 예. 반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제 신고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 외에도 혹시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때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팁을 좀 주시자면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팁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수의 주식 거래를 빈번하게 자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 번 그 예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반드시 이걸 해줘야 그 불성시 가산세나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면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게 되는데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을 보유한 것이 본인과 특관자 주식을 합쳐서 전체 4%를 초과하거나 네. 시가총액으로 10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세법에 그 공정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예. 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하고 만약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액면가로 지금 거래하는 그 비상장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이런 부분은 꼭 전문가와 꼭 상의해서 그 주식 평가를 꼭 하든가 매매 사례가액을 찾아서 이렇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전문가는 세무 전문가를 세무 대리인, 세무 전문가한테 알겠습니다. 자문을 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무법인 길의 장운길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여름 IPO 최대 기대주였던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청했는데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는 앞서 크래프톤의 사례를 볼 때 당국이 공모가를 크게 낮추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상정 방식을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더 힘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Let's tap.